봄에 나무들이 새잎이 나고 꽃들이 꽃을 피우는 것을 기적에 비유하곤 합니다. 죽은 듯 겨울을 나고는 봄이 되면 차디찬 겨울 기억을 조금씩 지우며 새로운 기대와 꿈을 가지고 피어나는 꽃잎들의 기적 같은 생동감을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 모진 기다림 속에서 봄을 기다리는 심정을 느끼듯 지금 현실 속에서 다가올 일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루를 보내곤 합니다. 잘 되든 잘 안 되든 해야 할 일이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면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골 장날 좌판을 펼치고 앉아 손수 뜯어온 봄나물들을 펼쳐놓고 누군가 그 나물에 눈길 주기를 기다리는 촌노의 무심한 눈길 속에도 봄 기운 피어나듯 하는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도 잠시 마음을 쉬어가는 시간,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합니다. 이지연입니다. 바람아 멈추어다오.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요즘은 글 쓰는 사람들은 여기저기 글감들이 널려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느끼는가에 따라 그런 글감들이 눈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하는 거겠지요. 요즘 다른 시인들의 시를 읽다 보면 그 표현력이나 상상력 그리고 관찰력 등이 참 예리하고 깊다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만큼 시를 쓰고 수필을 쓰는 사람들이 사물을 보는 눈이 깊어졌다는 뜻일 겁니다. 요즘은 시만 읽는 게 아니고 수필집도 가끔 많이 읽곤 하는데요. 사람마다 글의 깊이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그렇게 쓴 글의 깊이는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깊은 공감대를 만들게 되고 그 공감대를 통하여 친숙함을 느끼게 되는 게 아닌가 합니다. 오늘은 김용순 수필가의 작품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제게 보내온 봄으로 오시는 당신이라는 수필집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읽었는데요. 수필 내용이 참 따뜻합니다. 그리움과 지극한 사랑이 담긴 수필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김용순 수필가를 소개드리면 현재 충남문인협회 회장이시고 1997년 수필과 비평을 통해 수필가로 등단하셨습니다. 이후 내 안에 피는 꽃들 등 여러 권의 수필집을 내셨네요. 수상실적으로는 수필과 비평 문학상, 충남문학상, 전영택 문학상, 천안문학상 등을 수상하셨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봄으로 오시는 당신 수필집 속의 수필을 다 읽고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제가 미리 읽어보고 느낌이 있는 부분을 발췌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할까 합니다. 먼저 이 수필집을 발간하는 김용순 수필가의 마음을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수필집을 엮으며라는 글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필집을 엮으며 앞서 수필집 3권을 세상에 내보냈다. 그 일이 명예나 권력이 되거나 재산을 불려주지는 못했다. 그런데도 다시 4번째 수필집을 묶는다. 수필을 쓰는 일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허울, 심지어 다수의 보편적인 생각이나 나에 대한 사회의 시선조차 벗어던지고 근원에서 출발하는 여행이다. 온전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상상의 길을 가며 존재의 결여에 슬퍼하고 나아가 생의 불가피성이나 불완전성에 대해 질문하고 고민하다가 그리스인 조르바처럼 춤을 추기도 한다. 그래서 노트북을 펼칠 때는 설레기까지 한다. 하루 중 컨디션이 가장 좋은 새벽 시간을 수필에 우선 할애해 온 걸로 봐서도 이 쓸모없는 자유로움이 이제껏 나를 존재케 하는 유용한 일이었음이 틀림없다. 무용한 풀벌레 울음이나 밤하늘의 잠별들이 아름답듯이 감히 봄으로 오시는 당신도 그러하기를 꿈꿔본다. 나아가 누구에겐가 어느 한순간이라도 그렇게 쓰일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다. 2024년 가을바람이는 창가에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김용순 수필가의 수필집은 봄으로 오시는 당신이라는 제호를 달고 있는데요. 제1장 그 사람, 제2장 하늘로 가는 길, 제3장 길을 찾는 여정, 그리고 제4장 마음 한 자락 남겨두고 이렇게 총 4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1장 속의 수필 한 편 소개합니다. 이 말만은 이라는 수필 속에 있는 글 일부를 읽어봅니다. 이 말만은 그 중에서 일부만 발췌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떠난 후 다 산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안타까웠다. 사후 세계는 과연 존재하는 걸까? 어머니의 무덤도 그러더니 그 사람의 봉안당도 허무하기 그지없었다. 책에서 읽은 대로 우리의 육신은 자아를 둘러싼 껍데기에 불과할까? 그렇다면 껍데기를 벗어난 자아는 어디로 간 것일까? 환하게 웃던 얼굴, 나지막한 말소리, 퇴근하여 발 닦던 모습조차도 그리웠다. 죽으면 끝이라는 말은 믿을 수가 없었다. 어딘가에 반드시 소통할 수 있는 영혼이 있을 거라 생각되었다. 어떤 시인은 하늘로 돌아가 별이 된다고 했다. 그 말을 믿고 싶었다.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계기 중 하나가 봉안당을 찾았던 어느 날의 일이다. 추모를 마치고 나서도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남은 식구들이 근처에 마련된 벤치에 모여 앉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침묵만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한동안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흰 나비 한 마리가 나타났다. 나도 모르게 아들딸을 향해 아빠다 하고 외쳤다. 나비는 팔랑팔랑 날아 딸아이 어깨에 잠시 내려앉더니 다시 날아올라 우리의 머리 위를 골고루 사뿐사뿐 날았다. 그러고도 벤치 주위를 한 바퀴 더 돌고는
사라졌다. 그 속에 조금 짠한 아픔과 그리움이 묻어 있네요. 아마도 사랑하는 이가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나 봅니다. 저도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참 사랑하고 소중하게 느꼈던 할머니가 별세하셨을 때 그 산소를 찾았는데 나풀나풀 날아다니는 하얀 나비 한 마리 때문에 울컥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침 그때 생각이 나서 이 구절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읽어서 읽어드릴 두 번째 수필은 봄으로 오는 당신 속에 있는 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납작 엎드려 눈보라를 견딘 벌순바귀가 이파리 끝을 살포시 올리네요. 색깔마저 겨울밭을 닮아 눈에 띄지도 않더니 이제는 푸른 빛마저 돌기 시작합니다. 봄이 온다는 기별이지요. 봄으로 오시던 어머니 문득 그립습니다. 지난 겨울은 너무나 추웠기에 당신의 온기가 간절합니다. 마냥 기다릴 수 없어 채비를 합니다. 비가 오고 기온이 다시 내려간다는 일기예보가 있습니다만 괴념치 않습니다. 어머니는 봄이 되셨지요. 제가 존경하는 어느 수필가는 새까맣게 잘 여문 분꽃 씨앗이 어느 날 똑 하고 땅에 떨어질 때 그 생명 속으로 들어가 분꽃으로 다시 태어난데도 무방하다라고 하던데 어머니는 노란 봄이 좋으셨어요? 이렇게 봄바람이 훈훈하면 당신의 숨결을 느낍니다. 아직 소소리 바람이 매섭던 이른 봄날 삼거리이랑 긴 밭에서 괭이질 하시던 모습으로 다가오시네요. 그 긴 밭을 종일 일구자니 얼마나 진령나셨어요. 촌부자 일부자라지요. 사기장 고개를 넘고 보렛개울을 건너 학교에 다녀온 저는 책보를 끌을 새도 없이 달려가 안겼습니다. 봄볕에 그을렸지만 어머니에게서는 활짝 핀 목련향이 났었습니다. 어머니, 새농골 우리 선산에서의 가슴 저미던 날도 기억나요. 아버지가 관으로 내려지자 기꺼이 한 삽의 흙이 되려고 하셨지요. 얼떨결에 겨우 붙잡았습니다만 어떡하라고, 나 혼자 어떡하라고 혼자 가냐고 주저앉던 어머니를 저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혼란스럽기만 했었습니다. 백일기도 끝에 얻은 당신의 어린 외아들은 옆에서 커다란 눈만 끄먹거렸지요. 며칠 전 그 동생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아직 답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궁금할 뿐이지만 당신은 애가 타지요. 다 컸으니 걱정하지 마셔요. 제짝 만나 알콩달콩 사는 모습 보여드리지 못하는 동생도 편치는 않을 겁니다. 어머니 품 안에서는 입에 것도 나눠 먹던 식구였는데 세월 따라 자꾸 멀어집니다. 당신의 바람대로 살지 못해 죄송합니다. 읽어내는 내에 참 눈물이 핑 돕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어머니 생각에 어릴 적 추억까지 이렇게 덧붙여가지고 그때 엄마가 보여줬던 그런 고운 모습, 그것들이 눈에 어른거리고 아련하게 느껴지네요. 저는 이런 경험 없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자랐기에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모르게 먹먹한 마음이 드네요. 자, 이어서 다음 글 소개합니다. 감자꽃 고운 소녀 속의 일부 읽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의 창궐로 해가 바뀌도록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을 이어갈 때이다. 갇혀 지내는 날이 계속되니 정신까지 점령당하는 느낌이었다. 1919년 4월 1일 만세소리에 울려 퍼지던 아우네 장터의 함성이 그리웠다. 36년간이나 일본에 강점당하면서도 끊임없이 독립을 갈망하던 우리 민족 아니던가. 마스크로 무장하고 유관순 열사의 발자취를 찾아 나섰다. 내비게이션 검색창에 아우네 장터를 입력하니 여러 개의 장소가 검색되었다.
하나같이 전국에 있는 아오네 장터의 이름을 딴 순대 전문점의 상호들이었다. 아오네 장터에 피비린내 진동하던 독립투쟁이 순대 전문점의 신압으로 묻히는가 싶어 안타까웠다. 그러나 어쩌랴, 물적 토대가 바뀌면 상부구조는 변해야 한단다. 신자유주의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에게는 아오네 장터 만세 운동을 상기하는 일보다 아오네 순대를 팔아 소득을 얻는 일이 우선일 테니까. 다시 유관순 열사 기념관을 입력하고는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었다. 기념관 못 미쳐 아오네 장터 입구에 다다르면 과연 양쪽으로 질비한 순댓집이 펼쳐진다. 그런데 왼쪽 어디쯤 나무들 사이에 순댓집 간판이 아닌 조각상이 높이 솟아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순댓집 간판들에 묻혀 있어서 눈여겨보아야 찾을 수 있다. 아오네 만세운동 당시 헌병 주세소가 있던 자리에 조성된 공원이란다. 아오네 장터에서 만세 부르다가 숨진 부모님을 옮겨놓고 살려내라던 유관순의 절규가 새겨진 곳. 그곳에서 태극기 하나로 독립을 외치던 많은 사람이 일제의 무자비한 총탄에 다시 쓰러졌다. 유관순은 소산 주재 소장을 잡아 낚아채며 격렬히 저항하였지만 결국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게 된다. 네, 저도 아오네 장터 자주 갑니다. 가끔 순댓국 먹으러 가기도 하고요. 아오네 장터 장구경 가기도 합니다. 유관순 열사 흔적이 있는 곳도 돌아보기도 했고요. 우리에게 과연 이때의 이런 순수한 마음, 조국을 지켜고 되찾아야겠다는 그런 열정 지금 남아있나요? 있겠죠. 어딘가에는. 그러나 너무 퇴색되어 버리고 조국이라는 그런 가슴 뜨거운 이름을 가슴에 품고 사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노래 한 곡 들으며 쉬고 오겠습니다. 이문세 사랑이 지나가면 듣겠습니다. 그 사람 나를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두근거리는 마음은 아파도 이제 그대를 몰라요.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목이 메어와 눈물이 흘러도 사랑이 지나가면 그렇게 보고 싶던 그 얼굴을 그저 스쳐 지나며 그대의 허탈한 모습 속에 나 이젠 후회 없으니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목이 메어와 눈물이 흘러도 사랑이 지나가면
그렇게 보고 싶던 그 얼굴을 그저 스쳐 지나며 그대의 허탈한 모습 속에 나 이젠 후회 없으니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목이 메어와 눈물이 흘러도 사랑이 지나가면 사랑이 네, 노래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이장숙의 숲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하늘로 가는 길이라는 글 속의 일부 읽어드립니다. 빼꼼한 환기창으로 들어오는 빛에 잠이 깼다. 허리를 굽혀 문 밖으로 나오니 눈이 부시게 달려드는 아침 햇살. 오전 4시가 조금 넘은 시각인데 어느새 강렬한 빛덩어리가 저만치 지평선을 붉히고 있다. 이곳이 고위도 지역임을 다시 한번 상기한다. 게르를 벗어나 초원을 걷는다. 사방을 둘러봐도 숙소 몇이 하얀 점으로 박혀있을 뿐 인위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푸른 초원과 더 푸른 하늘만 맞닿아 있다. 지난밤 달려온 바퀴 자국을 따라 되짚어간다. 모래땅에 난 두 바퀴 자국은 평행선이지만 고개를 들어 멀리 보면 사다리꼴로 점점 좁아져 마침내 지평선에서 점으로 하늘과 맞닿는다. 마치 지난밤 우리가 하늘로부터 문을 열고 달려온 듯한 풍경이다. 넓은 자동차 바퀴 자국 옆으로 사각 무늬가 선명한 오프로드용 타이어 자국도 한 줄로 찍혀 있다. 누군가 오토바이를 타고 이곳에 온 모양이다. 이 또한 하늘을 향하고 있다. 군데군데 웅크리고 있는 초록 덩어리가 눈에 띄어 다가가 본다. 멀리서 보면 부드러운 풀 무더기 같은데 가까이에서 보니 잔가지에 온통 가시가 돋아 있어 나무같이 억세다. 아마도 이것이 낙타가 먹는 낙타풀이 아닌가 싶다. 과연 주변에 손바닥만한 발자국들이 어지러이 찍혀있다. 그 발자국들도 결국은 일정한 간격으로 찍혀 하늘과 맞닿은 지평선을 향했다. 큰 발자국 주변에는 작은 발자국들도 점점이 찍혀있다. 그 또한 하늘로 향해 나 있다. 네, 여행 갔을 때 어디 몽골 지방이나 그쪽에 가면 이런 푸른 초원이 맛있게 펼쳐지는 곳도 있죠. 이런 곳이 문득 눈앞에 그려집니다. 만약에 시인이라면, 저 같은 시인이라면 여기서도 몇 편의 시가 많이 나올 수 있겠네요. 지평선을 따라갔더니 하늘로 이어지는 길이 보이더라 라는 그런 생각. 멋있습니다. 자, 다음 글 한번 읽어볼까요? 세장이라는 수필 속에 있는 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기말고사를 앞둔 날이었다. 다른 일은 제쳐놓고 새벽부터 책상머리에 붙어 있었다. 메티스, 테미스, 에우리노메, 데메테르, 무네모시네, 레토, 헤라, 제우스의 여러 아내가 외워지지 않자 슬그머니 부화가 났다. 아, 진짜? 바람둥이 제우스 때문인지 노화하는 기억력 때문인지 모르지만 나도 모르게 볼멘 소리가 튀어나왔다. 장단이라도 맞추듯 창 너머 십자매 두 마리가 푸드덕거리며 울어대기 시작했다. 모이나 물이 떨어졌는가 싶어 나가보았다. 과연 물통이 바닥을 드러낸 채
바짝 말라 있었다. 물을 채워주려고 새장문을 열자 작전 개시하듯 2마리가 후루루 날아가 버렸다. 빨아넣은 빨래나 줄지은 화분들 사이에 숨은 것 같았다. 그래, 이왕 탈출했으니 잠시라도 자유롭게 해주자 하고는 방으로 들어와 책상 앞에 다시 앉았다. 제우스의 여러 아내는 물론 수많은 지식을 포함한 올림포스의 신들까지 통달하고 나서야 새를 떠올렸다. 우선 다용도실에 가서 시커먼 바구니를 꺼냈다. 맨손으로 움키는 것보다 그것으로 덮쳐잡는 게 쉬울 것 같아서였다. 바구니를 엎어들고 숨죽인 채 베란다 끝에서부터 샅샅이 뒤졌다. 그러나 덮치기는커녕 깃털 하나 구경할 수 없었다. 창문은 닫혔으니 어딘가에 있겠지 싶어 재차 화초 이파리들을 두치어갔다. 허리에 쥐가 날 정도였다. 네,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하 부분은 아마 상상력에 맡기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십자매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애쓰는 모습, 그런 것들이 참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짓게 됩니다. 자, 다음 글 하나 또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기본값 중 일부입니다. 지역 문학단체에서 양성평등이란 주제의 글을 공모하니 홍보하란다. 양성이란 낱말이 공기의 성분처럼 새삼스러웠다. 잊어야만 하는 일을 도로 떠올리는 심정으로 인터넷 서점을 클릭해 가다가 권김현영 외에 한국 남성을 분석한다라는 책을 발견했다. 28쪽에서 다음의 글을 읽었다. 평화로운 시골 농장에 악당이 쳐들어온다. 위기를 직감한 아버지는 가정과 농장을 지키기 위해 총을 들고 나선다. 집을 나가기 전 아버지는 가족들과 숙연한 이별을 나누고 7살짜리 아들에게 숨겨둔 총을 건넨다. 아빠가 없으니까 내가 어머니와 노이를 지켜라. 넌 남자니까. 이럴 수가. 7살짜리에게 가족을 지키라니. 미국 남자의 이야기였다는 다음 문장에서야 겨우 입을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일이 생겼다면 대를 이을 어린 씨앗에게 총을 맡겼을까? 오히려 어머니와 누이가 목숨을 걸고라도 씨앗을 지켜냈을 것이다. 기억 하나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내 유년 시절에 평화로운 시골 농장에도 때때로 악당들이 들이닥쳤다. 악당은 어머니를 초조하게 했으며 우리 5딸을 불안하게 하고 아버지마저도 죄인의 굴레에 가두었다. 어느 날 초등학생이던 나는 산등성이 고개를 넘어 하교하는 중이었다. 그때 마주오던 아버지와 마주쳤다. 평소와 달리 말끔하게 차려입으신 아버지는 차림새와는 달리 표정이 몹시 어두웠다. 금방 소나기라도 퍼부을 듯 하늘도 흐렸다. 나는 꾸벅 인사를 하고는 시선을 피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이상의 남자로서 숭엄한 존재였다. 우리 집에서 유일한 남자인 아버지는 광산김씨 종손으로서 술이라도 한잔 하시는 날이면 자조적인 음성으로 내가 17대 종손인데 하는 혼잣말로 슬하에 아들을 두지 못했음을 자책하셨다. 그런 아버지께서 그날 발걸음을 멈추고 나를 한참이나 바라보셨다. 나는 공연히 주눅이 들어 잘못한 일이 무엇이지 하고 지레 겁을 먹었다. 그런데 비 맞을라 어여 가거라 하시는 게 아닌가. 의외로 부드럽고 낮은 음성에 고개를 드니 아버지의 눈이 붉고 물기까지 어려 있었다. 집에 도착하니 화롯불에 된장찌개를 올려놓고 마당에 나와 나를 맞이해야 할 어머니는 방에서 옷가지를 정리하고 계셨다. 어머니의 눈도 부어 있었다. 네,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읽으면서 들으시면서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가시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남아 선호 사상이 깊었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요. 많이 희석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남아 선호 사상이 굉장히 깊게 존재하고 있을 때 그런 사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들이 없는 그런 서름을 어머니는 입술을 깨무며 지켜내셨고 어쩔 수 없이 집안 어르신들의 성화에 다시 씨앗을 보기 위해 나서는 아버지의 그런 마음,
슬그머니 읽혀집니다. 자, 여기서 잠시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이선희가 부릅니다. 나 항상 그대를. 나 항상 그대를 보고파한데 맘처럼 가까울 수 없어. 오늘도 빛바랜 낡은 사진 속에 그대 모습 그리워하네. 나 항상 그대를 그리워한데 그대는 어디로 떠났나. 다정한 그 모습 눈물로 열져. 그대여 내게 돌아와요. 돌아와 그대 내게 돌아와. 난 온통 그대 생각뿐이야. 불같은 나의 사랑 피할 수 없어. 그대여 내게 돌아와요. 나 항상 그대를 그리워한데 그대는 어디로 떠났나. 다정한 그 모습 눈물로 열져. 그대여 내게 돌아와요. 돌아와 그대 내게 돌아와. 난 온통 그대 생각뿐이야. 불같은 나의 사랑 피할 수 없어. 그대여 내게 돌아와. 그대 내게 돌아와. 난 온통 그대 생각뿐이야. 불같은 나의 사랑 피할 수 없어. 그대여 내게 돌아와요.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읽어드릴 수필은 3장 속에 있는 꽃 향유가 핀 작은 액자 속의 글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커피 한 잔을 들고 책상 앞에 앉는다. 노트북이 부팅되는 시간에 커피를 한 모금 물고 고개를 드니 어제처럼 작은 액자가 눈을 맞춘다. 요즘 무엇이든 인물화하는 장자를 읽는 중이라서 그런지 글자들이 어울려 하나의 유기체로 누군가의 꿈이 되는 삶을 살자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글자 아래에서는 보랏빛 풀꽃 몇 송이가 다소곳이 미소 짓는다. 며칠 전 송년 모임에서 가져온 캘리그라피 액자이다. 회원 한 분이 커다란 가방에 작은 액자들을 꺼내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는 마음대로 고르라 했다. 멀찌감치 서서 바라보자니 들었다 놨다 야단들이었다. 다 예쁘고 좋은 뜻이니 하나만 고르기 쉽지 않은 모양이다.
얼마간의 시간이 가고 소란이 한풀 꺾이자 가까이 다가가 보았다. 아직 연한문 액자들의 예쁜 얼굴로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쭉 훑어보다가 이거다 하고 집어든 게 책상 위에 걸린 이 액자이다. 우선 보랏빛이 눈길을 끌었다. 그 색은 어린 시절 넘나들던 험한 등하굣길에서 미소 짓던 각시붓꽃의 색깔이며 자주 쓴 풀, 도라지꽃, 용담을 연상케 한다. 그려진 꽃은 아마도 꽃 향유인 듯 했다. 그 꽃 또한 자주 보던 꽃이다. 이파리가 깻잎처럼 쪼글쪼글하고 꽃이 필 때면 주위에 벌들이 유난히 윙윙거렸다. 꽃이 작아서 떼어 물고 단물을 빨지는 않았지만 꿀이 많은 꽃일 거로 생각했었다. 요즘엔 이렇게 야생화 핀 들에 많이 나가게 되는데요. 저도 거기서 몰랐던 꽃들을 이름을 알게 되면 참 신선하게 보이고 그 이름을 기억하려고 또 무진 애를 쓰고 기록하고 했던 기억이 좀 있고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하고 활동하다 보면 저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수시로 그런 데 나가면 이런 꽃들의 눈길을 많이 주게 되고 꽃 이름을 기억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자, 이어서 또 한편의 수필을 음미해 봅니다. 길을 찾는 여정 속의 글 일부입니다. 지난밤 준비를 마쳤지만 일찍 잠에서 깨어났다. 잘 해보려는 마음이 긴장감으로 이어졌나 보다. 꽤 오래 이 일을 해왔지만 여전히 익숙치 않다. 오로지 숫자에 끌려다니며 유불리를 따지던 생업에서 벗어나면서 시작된 일이다. 매주 한 번 나는 강사로서 그들 앞에 선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배워오는 날이 더 많다. 준비도 없이 어느 날 문득 장애라는 벽에 갇힌 그들과 함께하며 세상에는 나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일이 있으며 나만큼 아니 나보다 더 아프고 힘든 날을 견디는 사람이 많다는 걸 수시로 깨닫는다. 그러다 보니 자주 뒤돌아보게 된다. 좋아서 하는 이 일 또한 그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스스로 묻곤 한다. 희망을 강요하거나 감히 동정하지는 않았는지 또 2시간 동안 쏟아낸 수많은 낱말의 쓰임은 적절했는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눈뜬 장님이나 벙어리 장갑, 결정장애라는 말들에 그들을 비하하는 뜻이 담겨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고쳐지지 않는다. 프로그램은 숲이라 놀자이지만 주제는 행복 누리기로 귀결된다. 나는 실체도 없는 그것을 찾아 매주 수필 한 편씩을 준비하여 그들에게 손을 내민다. 수필 내용을 바탕으로 행복을 찾아 2시간 동안 헤매지만 장애라는 걸림돌을 앞세우고 가야 하니 쉬운 일이 아니다. 다만 수필을 지팡이 삼아 실질적인 평등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부족한 시설이나 물리적인 장애보다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사회적 장애에 맞서 주체적이고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길을 찾아가는 여정일 뿐이다. 쉬는 시간은 따로 있지 않다. 그들은 아무 때나 필요할 때 강의실을 드나든다. 안쪽에 휠체어가 나갈 일이 생기면 출입구에서 가까운 휠체어부터 차례로 나가야 한다. 책상 사이 좁은 통로에 덩치 큰 전동 휠체어가 비킬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흠집 투성이인 문틀 사이로 화장실을 향해 우르르 빠져나가는 그들의 등을 보고도 이제는 눈시울 붉히지 않는다. 공감이 가는 글입니다. 저도 아이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서너 번씩 학교에 나가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시간들 속에서 제가 보냈던 그런 순간순간들이 지금 이 수필 속에 있는 글하고 많이 닮아있다 생각이 듭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더 많은 그런 정열, 힘이 들겠죠. 많이 이렇게 노력하시는 우리 김용순 수필가님의 애쓰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자, 다음 글 한번 또 읽어볼까요? 춤추는 언어 속에 있는 일부 수필 내용입니다. 교정 작업 중이었다. 같은 인용문이 2가지로 표기된 글이 포착되었다. 인용문은 언문 철자법대로 쓰인 오래된 작품이라서 큰 도서관에나 원본이 있을 것 같았다.
마침 글 쓰시는 K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기에 말씀 끝에 혹시 그거 소장하시느냐고 헛일 삼아 여쭈었다. 글쎄요, 3천여 시집 중에서 금방 확인이 하시며 호탕하게 웃음으로 미안함을 표하셨다. 그런데 몇 시간 후 원본을 찾았다며 손수 사진 찍어 보내주셨다. 덕분에 번거로운 일을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 날이 바뀌어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번에는 그분에게서 메일이 와 있었다. 어제는 얼떨결에 말을 잘못해서 죄송하다며 당신의 소장본은 시집만이 아니라 수필지까지 포함해서 3천여 권이라고 하셨다. 보낸 시각을 확인해 보니 내가 아직 달게 자고 있었을 이른 시각이었다. 이미 잊고 있는 별일도 아닌 내용을 바로잡아 주려고 잠을 설치며 마음을 쓰시다니. 몇 자 안 되는 글이지만 길게 읽혔다. 그분께서 평소 어떤 마음가짐으로 문장을 쓰시는지도 그려져서 배우고자 하는 다짐까지 하게 되었다. 언어의 힘은 대단하다. 돈 하며 동동거리는 신자유주의 사회 일상이지만 돈이 어느 만큼 마음을 좌지우지 할 수 있을까? 재화를 얻은 기쁨은 잠시뿐 더 큰 욕망을 불러오게 마련이다. 부동산 부자로 우리의 부러움을 사는 한 친구는 요즘 밤잠을 설친단다. 2배로 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았다나? 반면 아름다운 한마디 말은 오래 남아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 나는 종합부동산세 같은 부자 증세는 낼 수도 없는 처지이지만 꿀잠 자고 아침 밥까지 맛나게 먹었다. 바로 한 줄 글 덕이다.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언어, 표현, 그리고 말하는 거, 그 다음에 글로 활자로 표현하는 거,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하지요. 저도 많은 글을 씁니다만 실수도 많이 합니다. 어떨 때는 내가 쓴 글 다시 한번 읽어봐도 오자도 있고 탈자도 있고 또 잘못 표현하는 것도 있고 또 띄어쓰기도 틀린 것도 있고 참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글을 쓰는 입장에서는 또 그걸 간과해서 막 함부로 넘길 수도 없죠. 자꾸 반복해서 보고 복습하고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또 글 쓰는 사람의 자세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말 한마디에 이렇게 따뜻하게 확인을 해서 이렇게 전해줄 정도로 이런 좋은 분이 곁에 계시는 김영순 수필가님이 많이 부럽습니다. 자, 또 한편의 수필 속에 있는 글 읽어보겠습니다. 천안의 자랑거리 중에 일부입니다. 내가 사는 천안에는 자랑거리가 많다. 그 중에 조선 영조 때 청백리이며 아맹어사로 많은 이야기를 남긴 박문수를 빼놓을 수가 없다. 그가 남긴 수많은 일화와 민담은 확장 재생산되어 시대를 초월하며 지금껏 희망의 아이콘으로 존재한다. 어사 다음에는 마치 전미사처럼 박문수가 따라붙는다. 조선시대에는 무려 600여 명의 암행어사가 파견되었고 최고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 추사 김정희, 명재상 최재공 등이 모두 암행어사직을 수행하였는데도 오직 박문수가 암행어사의 대명사처럼 인식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박문수 역시 어사직 외에도 도승지, 병조판서, 호조판서, 경기도 관찰사, 어영대장, 우참찬 등을 역임하였으나 우리에게 박문수는 역시 암행어사로 존재한다. 그는 평소 탐과 놀이에 대한 징계를 강하게 주장해 왔다고 한다. 반면 빈민에 대한 구제에는 자신의 곳간을 열 정도로 너그러이 마음을 열었다. 지금도 경상도의 한 마을에는 문수신을 마을 수호신으로 모시고 정월 대보름마다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전해온다. 문수신은 바로 암행어사 박문수를 일컫는다. 굶어 신음하는 마을 사람들의 생명을 구한 어사 박문수는 이제 신으로도 존재한다. 구유를 몸소 실천하는 그는 조정위의 관리들에게도 이를 주장했다고 한다. 당파 싸움이 극에 달하던 때라 반대당에서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모략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번에는 반대당의 수세에 몰리게 되었다. 조관빈이라는 사람이 모함을 당하여 극형을 처할 위기에 처했을 때 박문수는 비록 반대파일지언정 진언하여 그를 구한다. 네, 암행어사 이야기는 저도 많이 들었는데 박문수 암행어사에 대한 이야기도 특히 많이 들었죠.
천안 수신면에 가면 암행어사 박문수 묘소가 있습니다. 사당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그 산을 직접 갔던 적이 있습니다. 박문수 어사 묘소에도 다녀왔고요. 그 산을 오르면서 은석사라고 하는 절도 한번 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이 나서 이 수필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수필가 김용수님의 수필집 봄으로 오시는 당신 속의 수필을 읽으며 감상하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필 제목의 글들 일부를 읽으며 감상했는데요. 역시 처음 기대와 같이 잔잔하고 울림 가득한 글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커다란 그리움과 가슴 먹먹한 사연, 어떤 사연들이 자꾸만 시선을 붙들고 놔주지를 않습니다. 저야 오늘 방송을 위해 오늘 소개하는 수필을 미리 읽어보았기에 수필 속에 담긴 마음을 일렁이게 하는 사연을 가슴으로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만 일부분만 방송을 통해 들으시는 애청자님들은 조금 답답한 심정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점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글이라는 것은 모름지기 솔직하고 담백해야 합니다. 글을 쓰는 작가의 정신세계가 탄탄하게 담겨야 하고 그것을 읽는 독자들은 그 속에서 눈물 겹도록 자신을 성찰할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냥 눈으로만 읽고 아무런 감흥이 없다면 글을 읽는 입장에서 작가를 크게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글 속에 담긴 진솔함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시든 수필이든 그 속에는 그러한 삶의 철학이 담겨야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오늘 이 시간 김영순 수필가의 글을 읽으며 함께 감상했는데요. 소개하는 내내 무겁지만 따뜻한 행복감이 존재했습니다. 김영순 수필가의 글을 소개하다 보니 은연중에 김영순 수필가의 모습이 스치듯 떠오릅니다. 안하하면서도 조용조용한 성품에 배려심 깊은 알뜰함까지 겸비하신 수필가시기에 더욱 그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수필 많이 쓰시기를 응원하면서 이 시간 마칠까 합니다. 오늘 끝곡으로 안치환의 내가 만일 들으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만일 하늘이라면 그대 얼굴에 물들고 싶어 붉게 물든 저녁 저 노을처럼 나 그대 뺨에 물들고 싶어 내가 만일 시인이라면 그댈 위해 노래하겠어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나 행복하게 노래하고 싶어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그대 위해 되고 싶어 오늘처럼 우리 함께 있음이 내겐 얼마나 큰 기쁨인지 사랑하는 나의 사람아 너는 아니고 이런 나의 마음은 내가 만일 구름이라면 그댈 위해 비가 되겠어 더운 여름날에 소나기처럼